FM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세미술관 이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 왔어요? 아니요? 더운데요? 대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 안젤름 키퍼라고 독일 작가, 네, 유명하죠. 네, 바스키아, 낙서 막 하는 제 성향도 많이 있었고 제가 또 화제를 쓰는데 나는 그걸 막 낙서하듯이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몸에 맞았나 봐. 그런 성향들, 그 다음에 기억들을 막 그냥 그림 속에 막 집어넣는. 그래서 90년대 그림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요소가 많아요. 근데 재미난 게 제가 그런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바스키아를 봤지, 바스키아를 보고 따라 한 건 아니었다고. 성격상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막 맞기도 했는데 2020년에 제가 뉴욕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3년 동안은 되도록이면은 어떤 작가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제 그림에 가장 닮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데이비드 호크니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왜 그런가? 근데 내가 호크니를 처음 본 거는 2012년도 세계 여행할 때 제가 파리인가 어디에 머물 때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전부터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호크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갔다 온 다음에 호크니가 엄청 유명해지더라고. 이전에 그러면 모르시는 작가였어요? 이전에는 제가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따로 내가 책을 사서 보거나 이러진 않았던 거지. 이렇게 접목을 시킬 만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세계여행 이후에 칼날 되게 많이 써요. 2012년 이후에.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유럽에 정말 많은 미술관을 갔는데 그때 먹이라든가 이런 재료를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파리면 파리, 베를린 그런 데서 재료를 사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안 쓴 거지. 화선지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채화물감 같은 거 사서 쓰다 보니까 칼라로 풍경을 그리게 된 거야. 사생을 해도 칼라로 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왔더니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호크니가 동양화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동양화 모필도 관심이 많았고 바라보는 방식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풍경을 보면 호크니가 사진기를 되게 많이 두고 아, 그건 알아요. 동시에 예, 찍어가지고 왜 다방면에서 찍은 걸 이렇게 프레임되잖아요. 예. 그런데 동양화하는 우리들은 아예 애초부터 그런 게 몸에 돼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걸으면서 관찰한다고 해요. 근데 동양화는 걸으면서 관찰하니까 어떤 큰 사물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스케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모든 거를 마주한 것처럼 그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근데 호크니가 그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숲을 그려도 서양화에서는 나무를 크게 그리면 나머지는 작아져야 되는데 호크니는 앞나무가 쭉 쓰게 그릴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건 호크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깬 것 같은데. 근데 호크니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런 걸 칼라로 그리고 그 호크니가 뼈대를 되게 골격을 되게 잘 찾아서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산수화에서 이렇게 재결합하는 그런 것들. 산수화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좋은 걸 취하잖아요. 취사 선택하잖아요. 그런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묵으로 그리던 그 뼈대가 칼라로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만나서 어느 지점에서는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호크니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는 순간 확 빨려들게 만든 게 있거든. 그러고 나서 호크니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와서 큰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 본 이후에는 10년 전인 것 같아.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책으로라도 안 본 것 같아. 최대한 안 보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 전시장을 잘 안 가요. 세계적인 뭐 그런 데도 안 가고. 왜냐하면 2012년도에 내가 이미 유럽에 너무 많은 미술관을 가서 내 안에 이미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내 경험한 것 같아. 그리고 나이도 내가 50대 후반이니까 누군가를 볼 때가 아니야 이제. 정말로 나만의 시각으로 자연에서 느낀 걸 내가 이제 그려낼 때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말이 굉장히 길었네요. 좋아하는 작가 말하라고 했는데 정선과 데이비드 호크니가 저한테 정선과 호크니. 만약에 정선한테 칼라로 그리라고 하면 호크니처럼 됐을 거야. 또 호크니한테 먹으로 옛날 그 산수처럼 풍경을 크게 그려보세요. 그런 대관 산수 같은 거 그려보라고 했으면 비슷해질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선의 현대적인 그런 거? 저는 이제 시점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수와 화백들의 관점. 저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 저 헬리콥터 시점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기서 봤다가 여기서 봤다가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동양 산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점이거든. 그쵸, 다시점이죠. 예. 그래서 왜 정선이 금강산도 그릴 때 금강산을 엄청 많이 여러 번 가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잖아요. 그 화첩이 많아. 그래서 그 화첩을 다 모아놓고 방 안에서 다시 제작해서 금강산 1만 2천 봉을 생각하면서 그려낸 게 금강전도예요. 그런 것처럼 그 동양의 산수화라는 것은 보이는 사실경이 아닌 체험한 것들이 포함된 의경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진경산수화. 예. 근데 호크니의 그림도 의경이라는 거지. 사실대로가 아니죠. 자기가 번역했지. 근데 호크니를 시점으로 바라볼 생각은 못 해봤네요. 바라보세요. 다르게 호크니 작품이 변화가 많잖아요. 예. 너무 많은 걸 시도해서 요즘에 보는 그림이 시점이 신기하다? 그런 건 잘 못 봤거든요, 솔직히. 아주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진적인 그린 거지만 거는 근데 호크니도 동양 미술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시도했을 때는 피카소 큐비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큐비즘 때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그 10년 전에 제가 호크니 작품을 보러 국립현대미술관 갔을 때 거기 있는 비디오 틀어놓은 거 네. 그 다음에 그때 책을 팔았어요. 다시 그림이단가? 그 책을 사서 내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생각이 되게 같은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럼 되게 반갑죠. 너무 반갑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내가 해오고 있던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호크니가 동양화에 관심이 많았구나. 그래서 일부러 중국 미술 공부하고 중국의 붓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사서 쓰고 뭐 이런 장면들이 거기 있어요. 이 숲 시리즈 있잖아요. 네. 이것도 나가서 그려온 거예요. 내 거잖아요. 예, 그쵸. 들고 작가님이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스케치해서 오잖아요. 네. 얘는 들고 간 거야. 그런 작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한 30%만 작업을 해와요. 아, 다는 아니고 예. 30%. 다 그리면 풍경화가 돼. 그냥 일반적인 풍경화. 일반 풍경화. 그래서 작가님의 관점, 재해석도 필요하니까. 네, 그죠? 제가 다 필요한 거 거기에 나무가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에 막 풀이 펼쳐져 있고 넘어진 쓰러진 나무들이라든가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날씨가 주는 거,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담기게끔 막 드로잉을 해. 최대한 몰입해서 그다음에 가지고 와서 바로 여기서 막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2, 3일 더 막 작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추억이 되잖아요. 며칠 전의 일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막 그러니까 그때 예. 생각, 예. 추억, 예. 그게 색깔로 그리고 이제 그 풍경은 사라져. 그건 사라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한 3, 4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내가 바라보는 어떤 그때의 기억도 필요 없어요. 기억도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림이야. 이 그림이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이 느껴지면 좋겠고라고 하는 지극히 그냥 내 개인적인 개인적인 예 그런 이야기. 제 구성. 예, 색깔도 그렇고 거기랑 상관없는 이미지들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작가님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사진 찍고 와도 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사진이 너무 풍경이 멋있어가지고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오는데 전혀 그 느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물을 바라볼 때 사진을 딱 찍으면 이미 평면적으로 이렇게 딱 변하잖아. 그러면 이미 뭐 종이를 대고 그려도 될 만큼의 구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자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고 베끼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스케치 할 때 이미 내가 그러니까 숲에서 막 여러 개의 나무 중에 내가 선택을 해서 이미 구성을 한다고 최초에. 그리고 거기서 그릴 거와 안 그릴 거와 또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이렇게 다 구성을 하고 밑에다가 뭐 메모를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무슨 색으로 어떻게 하고 여기는 뭘 하고 막 이런 메모들이 다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사진보다 몇백 배는 너무 많고 몇 배로 더 많은 어떤 그런 현장감? 예, 현장감이 있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그러면 되게 의문이 있는데 네. 작가님이 이런 방식 숙달 되셨잖아요. 네. 바깥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이렇게 작가님의 이런 느낌을 표현해달라고 했을 때 못할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잘할 수 있죠. 그럼 무슨 차이예요? 그런데 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 내가 그 안에서 그림을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한 자리에 서가지고도 내가 5장을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보였다가 저 나무가 보였다가 똑같은 자리인데 다음 장을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하고 몇 마디 더 나누고 거기 숲에서 그거 다시 또 그림을 그리면 아까 본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다르게 보인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뒷나무가 보이고 이렇게만 하면 다른 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한 발짝 옆으로 베끼면 완전히 다른 어떤 그 각도가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숲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림 감상한 사람이 그게 전달이 될까요? 거기서 내가 느꼈던 거를 그대로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것이 화가의 일이 아니야. 일이 예, 아니. 화가는 그 어떤 숲에서든
어떤 곳이든 어떤 장소에든 자기가 느낀 걸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냥 그 작품을 통해서 힐링이 되거나 혹은 감동이 되거나 어떤 위안을 받거나 하는 식의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결과물들을 내보내는 거지. 야, 노력. 네, 그것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여기서 끌어다가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진을 보고 그렸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최초에 내가 풍경을 보고 그 현장에서 그려냈을 때에 내가 잡아서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서 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같을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 99% 제가 스케치를 보고 그리거든요. 이런 그림들 보면 숲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앉아 있고 나무 배치가 돼 있는데 이런 나무 배치를 해오는 게 1차적인 디자인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사진 도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물론 사진으로 찍히지도 못해. 왜냐면 이게 실제 길이로 치면은 한 50m는 될 거거든요.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겠지. 요만큼 부분밖에 안 찍히겠죠. 이미 재구성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미술사에서 거의 1세대로 사생을 하면서 컬러링까지 했던 사조가 인상주의잖아요. 인상주의와는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인상주의는 시각적인 것 자체를 옮기려고 했으니까 네. 작가님 처음부터 재해석이 들어가고 구성이 이미 들어가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인상파보다 내가 더 훨씬 정신적으로 복잡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인상파는 거기서 햇빛이 오고 그 햇빛이 부서지고 막 묻혔다 퍼졌다 막 허했다가 막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미 근데 거기에 추상도 다 있는 거죠. 이미 인상파 그리는 동안에 막 해석이 되면서 물감이 막 덕지덕지 쌓이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마띠에르도 재밌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띠에르를 내지 않잖아요. 내 그림의 특성상 한지에다가 모필로 그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흐린 먹과 진한 먹과 중간 먹이 막 겹쳐지면서 쌓여지는 어떤 그런 퇴적된 이미지들이 쌓여가지고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내 경험을 이제 그림에 쌓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색을 쓸 때 그 풍경에 그대로의 어떤 색깔을 칠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숲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림 안 그리면서. 그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그 시간의 어떤 그 색을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체득을 해요.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채색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때 걸으면서 그 봤던 그 풍경들 있잖아요. 풍경의 색깔들이 이렇게 몸에 오는 거지. 그래서 가을에 제가 여행을 하잖아요. 정선을 여행을 했어. 강원도 정선. 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가을에 색깔을 쓰면은 진짜로 그 며칠 동안 3박 4일 동안 보고 온 그 색깔들을 내가 잘 써요. 근데 그러고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행을 했는데 막 우중충해. 막 이제 가을이 다 끝나서 우중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색을 못 써요. 왜냐면 제 작업 스타일이 계절하고 같이 가는 게 되게 많거든. 색을 내 안으로 이렇게 기억해내고 내 걸로 만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색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다시 말할게요. 아니요. 이미 다 하셨어요. 아예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니. 작가님, 그러면 작가님이 표현하는 시대 상황 이런 것도 있나요? 작품 안에? 오브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름 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상징하는 게 있고. 네. 요즘에 등장하는 인물이 제 개인적인 어떤 자화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와이프가 되게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을 숲에다 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 간의 개인이 아닌가요, 그러면? 개인의 기록이 나중에 시대의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옛날에 이제 저 젊은 시절에 그 당시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뉴스와 사건들, 네. 뉴스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거, 기아의 문제 이런 것들 한 20, 30대는 굉장히 그게 그런 걸 있었던 많이 것 그리셨고. 예,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그로데스크하다 못해 너무 막 직설적이라서 네, 직설적이다. 불편해하는 불편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젊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롭게 하듯이 당연히 시대에 대한 그런 게 있었죠. 지금 시대에 보면 작가들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지만 작가님의 그러면 성향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성향보다는 그런 이제 어떤 시간인 것 같은데 시간.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시대가 굉장히 필요해 있죠. 필요한 시대. 필요한 시대. 필요한 시대. 예, 그냥 내 주변은 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 세계 전체를 봐도 굉장히 사람들이 필요해 있는 것 같아. 모든 걸로부터 지치고 오죽하면은 저항 이런 걸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쉬고 싶어 해. 다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고. 내 자신도 30, 40대를 살면서 많이 지쳤나 봐. 50대가 오면서는 내 그림이 나를 위로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도 숲에서 굉장히 그림 많이 그리는데 숲이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단절이잖아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 숲에서 그림 그리는 내 모습을 그리는 것도 나는 한편의 시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작가님 그림 속에 인물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림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숙이고 있더라고. 네, 서기도 숙이고 있고. 네. 제가 등장하면 숙이고 있어. 이거 작가님 자아인가요? 자아? 와이프. 아, 여기도. 진짜 작가님이시네. 네, 저는 저기 있고. 지금 현대인이 필요한 어떤 힐링에 대한 얘기, 그런 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 내 그림의 방향인 것 같아. 특별하게 뭔가를 고발한다든가 뭐한테 저항한다든가 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고민해요. 옛날에 내가 막 그 낙서하고 막 뭔가 막 해골을 그리고 민들레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거기에 막 머리통도 달려 있고 막 어떤 뭐 개기스러운 것들이 막 달려 있던 그 민들레, 막 그 민들레가 저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고 막 그런 시대가 내가 더 진실한 표현이었고 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예술가에서 역할을 했던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풍경을 그리고 있는 것이 그럼 옳은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막 하게 되죠. 근데 뭐가 답이에요? 답은 없죠. 작가님, 그러면 이제까지 개인전이 개인전 42번 정도. 42번이나요? 네. 작가님이 그럼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하죠. 되게 많이 하신 편이잖아요. 그죠? 작품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2년 뒤까지 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한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저는 굉장히 다작을 많이 하거든요. 미리 전시를 잡아놓는 거예요. 전시 다 잡혀 있죠. 전시가 들어오는 거죠.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미. 엄청 좋은 거죠. 작년에 제가 개인전이 6번 했어요. 근데 다 신작으로 했단 말이야. 올해도 지금 제가 4월에 개인전을 했어요. 그때 작품도 한 40점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인전을 또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2인전에 작품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지난달에 또 3인전을 했는데 4월, 5월 그렸던 작품들까지 해서 뭐 200호짜리 작품하고 50호짜리 10점 이런 식으로 많은 작품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올 9월에 공주에서 또 개인전을 해요. 한옥 갤러리에서. 거기서 지금 밤나무 그림들이 여기 있는 게 공주의 갤러리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또 개인전이 있어요. LA에서. LA 어디요? EK 갤러리라고 네. 굉장히 규모가 커가지고 막 1,000호짜리들도 가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 있고 내년에 작품 전시가 다 잡혀 있어요. 2015년 베니스, 베니스 맞죠? 비엔날레 때 메인 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으로 막 주변에 전시가 많은데 네. 거기 베니스의 카포스카리 대학이라고 500년 된 그게 이제 건물이에요. 그 대학 건물이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거기 200평으로 방 6개짜리가 있었는데 그 전시가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좋았어요. 제가 얘기 잘 꺼냈죠. 예. 내가 미리 가서 3박 4일 동안 전시장을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작품을 다 준비해서 2달 뒤에 스태프들 데리고 가서 2주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작품을 했거든요. 되게 반응 좋았다고.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뭐 우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울었어요? 진짜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막 하면서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수묵화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야 이거 수묵화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때 진짜 느꼈다니까. 네. 안 믿죠. 울었다니까. 근데 정말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점지. 2013년에 했던 성공미술관. 성공미술관. 예, 그게 이제 40, 50대 작가 중에 리코멘터리, 그러니까 중간 회고전이라는 그런 뜻이라는데 그 전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그 13년의 최근작과 저항적이고 그럴 때 그렸던 그 90년대 작품들이 같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전시가 의미 있는 전시였죠. 그때도 우는 사람 있었나요? 없었어요. 옛날의 그림들을 굳이 지금 와서 누군가한테 파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더 가치가 있으니까. 네네. 진짜 가치가 있는 거는 작가님은 안 파시는 거죠. 네. 그림 그리다가 정말 좋은 그림 있잖아요. 네. 자기가 감동하는 게 있거든 가끔. 와 그려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아침에 일찍 내려와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혼자 밥 먹기 전에 한 2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어. 작가님 완전히 천직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안 팔죠. 그래서 감춰놔 이렇게 누가 오면. 오면. 근데 누가 사진 보고서 막 얘기해요. 네. 그 그림 뭐 어쩌고 하면은 이제 그런 그림들은 대부분 다 남겨놓죠.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건 아니야. 억대 준다고 해도 안 팔아요? 안 팔죠. 아, 진짜로요? 응. 세속적인 질문이지만 작가님 그림 많이 팔리죠? 그건 비밀. 영업비밀?
꽤 팔리죠. 글쎄 요즘에는 제 외국에서 더 잘 팔려요. 아, 외국에서? 작년에 대만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100호짜리 3점, 뭐 60호 3점, 뭐 50호 뭐 4점 막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30호 몇 점? 그럼 다 팔렸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도 그러겠지만 그림이 혹시 지나가거나 그러면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좀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주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먹고만 살 수 있으면 나한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개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공개는 하죠. 그 신작을 전시 안 하고 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해요. 아, 그쵸. 전신하고 팔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본 다음에 이게 그림이 팔리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돌아가시 전에 이제 기증을 하나 봐요. 어떤 미술관에. 그치. 그런 욕구 때문에. 자기가 좋았다고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걸 이제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작가들이 이제 그 작가 소장이라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안 팔려서 가진 줄 알았어. 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낀 거죠. 아, 그런 작가도 있겠죠. 안 팔려서. 그렇죠. 아니 사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그림이 한 드로잉까지 합치면 5천 점 정도 저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내가 좋아서 안 판 거는 한 30장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 팔린 거지. 이제 젊은 작가들 네. 마냥 아트페어에서 많이 팔린다고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 팔고 전시 안 하고 전시할 그림도 없고 그게 또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젊은 작가들이 그림을 팔아요. 그러면 호당 10만 원, 8만 원. 그렇죠. 싸죠. 내가 20점을 냈는데 호당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팔았더니 다 판 게 1,000만 원이야. 근데 화량에다가 좀 주고 액자 띄고 그죠. 액자값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수고한 것들 그림은 20점 사라졌는데 자기한테 남는 돈은 2, 300만 원이야. 아, 그 남는 게 결국 그거밖에 안 돼요? 200만 원도 안 남을 수도 있지. 아, 내가 젊은 작가하고 대화를 할 일 있다면 젊은 작가들한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 되죠.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림을 팔아서 사용하려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림을 더 크게 그리길 바래. 아, 사이즈 말씀하세요? 네, 팔기 위해서 작게 그리는 게 아니고 아, 크게 그리라고 무조건. 근데 저도 그랬어요. 무조건 크게 그렸어. 엄청 크게 그렸어요. 막 그냥 조그만 방에서도 거의 꽉 차게 그렸어요. 계속. 그리고 물론 이제 옆에다가 작은 그림을 그리지.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림에 작은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 큰 그림을 사요. 아, 큰 그림 좋으니까.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네, 큰 그림을 하나 팔면 몇 달 버티잖아. 작은 그림을 팔면 다 팔아도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지 그러면. 노동자가 되네요. 네, 그래서 내가 젊은 작가들한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는 힘들어도 큰 작품 그리세요. 작가님 오늘 제일 생산적인 말씀하셨어요. 보는 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꼭 크게 그리세요. 정말로.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 사이즈가 30호 그림이 나한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사이즈. 물론 한두 개 저기 이제 한판들에 있지만 누가 부탁하거나 아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소품을 그려놓을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30호가 아니고 50호 이상 100호로 그래요. 그래서 신진 작가 여러분 크게 그리시길 바랍니다. 장국증 화백 같은 경우 작게 그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만약 장국증 화백도 김한기 화백처럼 큰 사이즈 그렇다면 그림값이 가치가 달라졌겠죠. 못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훨씬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성향이라서 그분 나름의 이제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상업적인 걸만 따지면 그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장욱진 선생님이 사시고 그 시절에 보면은 그 이중섭, 박수근 네. 많은 작가들이 다 작게 그렸다고. 또 그러네요. 예, 근데 김한기 선생은 본인이 일본 유학도 하고 파리도 가지고 뉴욕도 갔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 미술계를 두루 경험하면서 대작이라는 것들이 그 필요성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지. 맞네요. 예를 들어 요만한 그림에다가 조그만 그림에다가 점을 막 그냥 며칠을 찍어요. 이게 아무리 며칠 찍어도 작은 거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를 느끼기는 어렵지. 근데 200호에다가 점을 찍었어. 한 2달 동안. 이거는 점 찍은 것만으로도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조건 크게 그래요. 저기에도 얼마나 합판들이 많잖아요. 저 그림에 뭐 400호, 500호가 얼마나 많은데 저게 합판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씩 붙은 거라고. 화면을 꾸미는 게 아니고 화면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펼쳐서 자기 스스로도 보고서 내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반대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거울같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이. 스케일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럼 제일 중요한. 스케일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건 다작이죠. 그렇죠. 제가 다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그림은 제가 2017년에 100호를 140장 그린 적도 있어요. 요만한 드로잉 있잖아요. 한 4호 정도 되는 거. 그 드로잉으로 한 2, 300장 했더라고. 그거하고 100호 100 몇 장 그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경험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젊은 작가들한테 말해주면 작은 다작은 할 필요도 없다. 크게 미흡하고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네. 자기 언어를 몸으로 하잖아요, 그림이.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몸짓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내 이렇게 안에 있는 그 오감과 육감을 끄집어내서 작업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그런 작가들 좀 만나고 다니거든요. 인터뷰한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대요, 의외로. 작가들끼리 교류를 할 법한데, 근데 요즘엔 또 교류를 더 안 하나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에 화랑의 그 관장님들 네. 만나면 제일 많이 좀 얘기하는 것이 젊은 작가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워요. 소통이 안 돼요? 이제 그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젊은 작가들이 대가처럼 한다는 거지. 아, 자기를 굉장히 잘 대접받길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해요? 어떤 걸 요구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이 까다롭다는 거야. 아, 젊은 작가들이요? 예,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 굉장히 작가들 대우를 잘하죠. 큐레이터들이 잘 준비가 돼 있고 도슨트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지원금도 주고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나라의 수많은 갤러리가 다 영세하다고. 그렇죠. 힘들죠. 예, 힘들어서 겨우겨우 전기세 내고 사는데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면서 대우를 받으면 갤러리에서 너무 힘든 거지. 우리 같이 50대 작가들 이상으로 가면 그걸 이해하고 양보를 한대요. 아, 오히려? 그치. 중견 작가들 이상은 오히려 이해하는데. 갤러리가 문 닫을까봐 네. 과장님 좀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양보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전시하는데 그룹전을 해요. 뭐 개인전을 해. 그러면 갤러리로 갈 때는 제가 돈을 내고 운송을 하겠습니다. 철수할 때는 그러면 갤러리에서 해주세요. 라는 서로 절충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액자를 누가 사면은 액자를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액자는 무조건 산 사람이 하는 데도 있죠. 미국의 갤러리들은 보니까 액자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이게 있더라고. 그림을 1,000만 원에 팔고 액자비 50만 원은 네가 내. 그러니까 뭐 작가나 갤러리가 서로 마음 쓸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니까 재정이 되는 갤러리는 본인들이 액자를 해서 주지만 어떤 어려운 경우에는 너무 힘드니까 반반하길 바라지. 그러니까 액자 반반이요? 대표님들이 이걸 본다고 치면 웬만하면 젊은 작가들한테 액자까지 다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하게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작가들 힘드니까? 적어도 작가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그림도 그리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창작을 해가지고 내보냈으면 작가가 거기까지 역할 다 한 거잖아. 그럼 나머지 50% 안에서 액자도 하고 뭐 깎아주려면 거기서 깎아주든가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하고서 최소한의 작가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게 맞지. 근데 그 이상 깎아가면서 한다면 안 되지. 만약에 제 얘기는 그런 것까지도 작가들이 다 했는데 젊은 작가들이 불편하다 뭐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너무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같이 오랫동안 가면서 좀 더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서로 참아내고서 정말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갤러리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작가도 그래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버텨내야죠. 그러면 작가님 기준에 있을 때 어떤 갤러리가 좋은 갤러리일까요? 옛날에는 굉장히 크고 그 이미 알려져 있고 미술관급의 어떤 그런 장소들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근데 솔직히 이름 있는 갤러리는 하면 좋긴 하잖아요. 그죠? 제 경우를 얘기하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어떤 장소가 나한테 느낌을 준다면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성 아야진에 가면 국밥집이 있어. 그 주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해서 나를 데려갔는데 그 국밥집 사장이 영화 감독이야.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지금 영화를 찍으러 갔어요. 근데 영화를 찍으러 가서 국밥집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이제 동네도 알고 싶고 막 하니까. 근데 국밥이 너무 맛있어. 벽도 되게 한 10평 정도 되는데 벽 2개가 되게 예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했어. 이 2개에다가 내 그림을 바꿔주겠다 계속. 그래서 내가 2번 바꿔줬거든요. 그리고 내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알고 그런데 아는 사람도 오고
아야진인데도 제 그림을 아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페 바닷가 같은데 근사한 큰 카페예요. 공간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대. 제가 얘기해가지고 거기 전시했어요. 카페가 아니고 카페 갤러리에 딸려 있거든 따로. 그랬더니 거기 카페에 온 사람들이 그 갤러리에 많이 와요. 그러면서 작품도 많이 보고, 인스타에 팔로우나 유튜브 팔로우 중에 거기서 온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고성의 스퀘어 루트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대표님하고 가까워지고 대표님이 나한테 500호짜리 그림을 주문하셨어. 얻는 게 더 많은 거죠. 얻는 게 더 많은 거지. 근데 보통 신인작가 입장에서 나 좀 성장하면 애대가 왜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오히려 그리고 속초에 있는 어떤 갤러리는 갤러리 카페야. 네. 카페 갤러리인데 내가 설악산을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울산바위 좋아해가지고 울산바위 되게 시리즈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카페가 마침 카페 갤러리가 갤러리로 만들었는데 커피를 파는 거야. 근데 정식 갤러리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울산바위 많이 그리는데 여기다가 전시를 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을 것 같다. 둘 다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무료로 임대받고 네. 네, 빌려주면서 전시도 하고 그렇죠. 작가님도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고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그런데 거기서 설악산 쪽이니까 외국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예. 그림이 이제 자꾸 팔린 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좀 젊은 작가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말을 하면 그 갤러리에서 한 10호 정도 되는 울산바위를 가로로 그린 건데 12호인가 그 정도 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거기서 그 속초에 짓고 있는 그 체스터톤스라고 그 레지던시 호텔이 4동이 들어가는데 그 한 동의 로비에 내 그림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커피 마시러 온 그 건물 대표가 주문해가지고, 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주인이 괜찮고 네. 공간이 그 품격이 있고 카페든 뭐든 그러니까 공간이 자기 성향에 맞고 건물주가 괜찮고 사람이 괜찮아야지. 예술을 주인장이 사랑하고 괜찮고, 그렇지. 그리고 내 그림이 거기에서 품위가 떨어지지 않겠다. 또 한편으로는 공간이 약간 누가 손을 대지 않아서 좀 약간 좀 촌스러워 있지만 내가 어떻게 세팅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DP하냐에 따라서 공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술의 힘이니까. 그래서 그 공간이 내가 한번 펼쳐볼 수 있는 어떤 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는 그런 공간을 전국으로 찾아다니면서 다닐 수 있어요. 좋네요.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9월 달에 하는데 그 마주안이라고 공주에 있는 골목 안에 있는 갤러리예요. 그냥 와서는 찾아가지도 못해. 근데 거기 대표가 찾아와서 그 공간을 얘기하길래 내가 그 인스타로 보고 주인이 만났는데 주인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뉴욕에서 15년 있다가 온 지 몇 년 안 되셨는데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좋으시더라고.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와이프 지호채 개인전을 거기서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물론 인스타를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고 모였는데 공간이 그 동네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공간 안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와서 그런 공간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좋은 장소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내 그림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내가 스스로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공간을 있는 그림 갖다 걸지 말고 그 공간을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맞는 그림을 그림을 제작해서 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라는 거지. 하나의 또 엄청난 기회가 되고. 그쵸? 그럼요. 네. 그게 완전히 자기한테 정말로 두 가지를 겪을 수 있죠.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하나는 내가 그 지역에 문화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예. 있죠. 나중에는. 그건 뭐, 그래서 돈은 제일 뒤에 생각하는 거지. 전문적인 곳이 아니니까 안 팔린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그렇죠.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러고 생기면 좋고, 아니더라도 내 경험이 느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잘 힘들어하는 게 갤러리를 만나잖아요, 작가가. 막 신나서, 야, 막 잘 될 거야, 막 악수하고, 오래 가지, 뭐 2년 전시를 했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 서로 빈정상에서 멀어지는 게 사실은 작가와 갤러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히려 멀리 찾아가서 내가 그런 공간을 만들 때는 내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 예술가의 이유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맞아요.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렇죠. 거? 내가 가서 사회적 기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디오파에 가서 그 무슨 자원봉사 하면서 애들 돌봐주고 하는 거 못하는 대신에 예술가는 그림 그려서 그 역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가님, 근데 개인전은 네.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1억에 올라가는 개인전. 그거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 그 문화 공간들이 복합 문화 공간이 크잖아. 웬만한 사람들 그림 그려가지고는 그 공간 못 채워요. 네. 거기다가 현대식 건물 있잖아. 그 노출 콘크리트가 이런 거를 압도하는 그림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전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전 경력에 안 들어가도 그만이야. 뭐 이렇게 개인전 경력이 뭐 필요해요? 야, 내가 대학교 때 내가 공모전 엄청 많이 냈거든요. 네. 한 12번 상 받았다 했잖아요. 네. 뭐 지금 와서 거기 뭐 이력에 쓰나요? 안 쓰죠. 그 근데 작가님은 공모전 근데 네. 이미 이력 넓게 많으니까. 근데 신인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하나 너무 귀하니까 다 넣어야 돼. 아, 그렇겠지, 처음에. 다르죠. 예. 처음에는 정말 고등학교 때 한 것도 막 넣고 싶을 거야. 그렇죠. 지금 뭐 그만 아무것도 말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전 어디 선택할지가 너무 고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갤러리로 등록이 돼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개인전에 이력에 넣을 수 있잖아요. 갤러리 카페에다 개인전 넣긴 좀 그렇지 않나요? 왜 안 돼? 안 될 건 없지만 본인의 문제야.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갤러리가 이제 작가님의 프로필을 보잖아요. 네. 어디 갤러리에 전시했는지 거기서는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예, 이제 지금 젊은 작가들한테 제가 마음 편히 하시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결국은 작품이야. 작품 그냥 그리고 꾸준히 했냐가 중요한 거죠. 갤러리 오너 입장에서 네. 얘가 꾸준히 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뭐 그림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력이면 15번이야. 근데 그림이 엄청 후져. 후지다는 건 죄송하고. 아유 그런 거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개인전 경력이 한두 번이야. 없기도 해. 작품이 엄청 좋아. 그러면 갤러리 주인이 경력 많은 초대전을 하나요? 작품 좋은 애를 초대해서 이 작가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근데 작가님, 근데 개인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좀 신뢰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 작가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갤러리 주인한테. 누구나 첫 발이 있는데 그 첫 발을 여기서 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 근데 그렇죠. 자기가 근데 설득을 해야지. 꽤 경력이 오래된 작가인데 음. 전시를 안 했어요. 그건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돈 모아서 그거 돈 내고 대관전을 하면 되는 거지. 작가한테 개인전은 사실 무조건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해야 돼.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때 개인전을 2번 했는데 그것도 문해진흥원, 지금 아르코미술관에 했어요. 자기가 어리더라도 깡다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막 하라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그래서 너무 재지 말고 하라는 거지. 내가 경력이 필요해. 그러면 자, 올해는 개인전 3번 하자. 오케이. 그리고 찾아가. 그 포트폴리오 두고 찾아가서, 물론 그림을 잘 그려야지. 만들어 놔야지. 그리고 찾아가서 열심히 내가 하겠다. 이메일 보내죠. 이메일 보내면 안 돼. 안 찾아가서. 아, 찾아간 걸 이메일 보낸 건 달라요? 예, 찾아가고 발품을 팔아서. 여러분 신선하잖아요. 우리 때는 다 찾아갔으니까. 지금은 안 찾아가잖아. 근데 지금 찾아가봐. 얼마나 신선해. 아, 또 그러겠네요. 예. 옛날에는 기자들한테 다 찾아갔어, 우리가. 기자들한테. 네. 한 개인전 1회부터 한 10회까지 찾아갔나 봐. 기자한테 찾아가서 브리핑을 해. 이번에 내 이런 컨셉으로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리 없으면 편지를 써. 정말 겁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미는 심정이 있더라도 밀어주세요. 다시 올라올 테니까 이러면서 써서. 그러면 개인전 할 때 1회 개인전 때부터 신문에 막 도배가 됐어. 제가 신문 기사가 한 300개는 넘은 것 같은데 막 제목에 막 젊은 뚝심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절실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면서 본인이 가서 발품 팔아서 해야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맞아요. 기다리면 누가 안 알아주죠. 아무도 안 알아줘. 하고 시간은 가. 그리고 멀어져서 스스로 도태된다고.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네요. 네. 네.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아이를 키운다든가 혹은 이제 남자들이 집안이 어려워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못 그린다든가 그래서 다시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막 그리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그리고 어떤 걸 해야지라는 특별한 생각도 하지 말고 익숙해지는 예술가로서 가장 가까운 어떤 행위, 보편적인 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만의 이제 말을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용감하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림을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니까 남한테 많이 보여줘야지. 친구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 여기다 그림 그리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이 와요. 아줌마한테 들어오라 그래. 아줌마 왜 들어와 보세요. 아니 그림 좀 한번 봐보세요. 아줌마가 와서 아이고 막 좋아 막 이러면 여기 아저씨 또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랬더니 저기 막 옆집 사람들 오라 그래. 오픈 작업실이네요. 네. 네, 열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험을 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부르면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림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안 부르지. 그래도 어머 여기가 뭔가 막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림을 궁금해하거나 보고 싶거나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보고 싶어 하지. 내가 여기 작업실인지 알고 또 오신 적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많이 아시죠 이제 그러면? 다 친하죠. 여기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한 10년. 오자마자 아마 일주일 만에 다 사귀었죠. 동네 사람은 다 사귀어서 막걸리도 먹고 해서 이미 다 가깝죠. 그러면 텃세 없었겠네요? 텃세 없어요. 제가 진짜로 소원이 죽는 날까지 정말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죽는 것인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거든. 세상도 궁금하고 이제 한국의 풍경을 어떻게 지금의 내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풍경을 제 방식대로 수묵을 이용해서 한지에 그리는 이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풍경이나 뭐 유럽 풍경들 굉장히 많이 저 이미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제주도예요? 이게 삼방산이에요. 그 펼쳐져 있는 게 곶자왈이라고 제주도의 그러니까 원실 이미지. 저기는 집도 못 짓고 그러는 장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숲속에 보면 중간중간 집들이 있어요. 삼방산 아래 여기 온천도 있고 야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펼쳐져 있는 그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얼굴도 여자 얼굴도 있고 뭐 남자 얼굴도 있고 막 이렇게 얼굴도 숨겨져 있는 예, 자연 속에 그냥 처음에 이 작품도 직접 보고 예, 작은 50호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 백호로 그린다. 이건 백호거든요. 변형 백호. 요 다음에 다시 300호로 요 같은 거를 2점인가 더 그렸어요. 같은 이 폼으로. 여기가 삼방산이고 여기가 형제섬, 여기가 사계리라고 부르는 데고 네. 형제섬, 여기 이제 마라도. 다 이게 예. 디테일이 예, 있네요. 여기가 송악산이고 단산이라고 되게 유명한 산이에요. 단산, 칼산이라고 부르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얘만 바다인 게 아니고 여기도 바다인 거야. 푸른색 바다. 저기는 머니까 뿌옇고 여기는 막 초록색으로 그냥 그래서 숲바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작업했었죠. 이 버스는 진짜 이런 버스가 있나요? 이거는 제 마음속의 버스잖아요. 그 상상의 버스. 이 버스는 실제 버스는 이게 우리 저기 뭐 여주에 우리 부모님 댁이 있는데 그 부모님 댁 가는 길에 이게 카페를 하려고 누가 갖다 놓은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를 보면서 그때부터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저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꿈을 꾸자. 이게 근데 그림마다 필법이 다르긴 하네요. 제가 이제 필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림마다 다른 거죠. 그림마다 다른 거죠. 그거 관찰을 하고 네,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같아요? 똥 같아요. 죄송합니다. 똥 같아. 앞정 같기도 하죠. 예, 앞정도 느낌 나고 그리고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느낌도 있고 똥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트리도 뾰족하잖아요. 소나무처럼 돼 있고. 이거 이제 소나무산이에요. 아. 소나무를 가지를 하나 그리면 뾰족뾰족 끝이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쳐다보니까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의 점을 이루게 되니까 소나무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앞정준이라는 걸 나왔고 또 이제 아래쪽 보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지금 이게 참나무 종류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요런 나무들을 간략하게 이제 단순화시키니까 이렇게 꾸불꾸불되면서 이렇게 라면준이라고 이건 화렵수를 그리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필법이 생겼어요. 그게 또 각 그림 그리실 때마다 다르죠. 이 조형적인 단순화 작업이 들어가네요. 네. 거기에 사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필법이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실 작업들도 새로운 필법 패턴이 나오겠네요. 새로운 패턴.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그리고 있는 이제 이 봄의 숲 그림 이 원래 내가 숲은 최근에 한 5, 6년 동안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진짜 숲에서 그리니까 산에 있는 숲에서 그리면 바닥에 풀이 없어요.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으니까 바닥에서 낙엽이야. 낙엽만 그렸는데 밭처럼 된 데다가 심은 나무가 커가지고 숲이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옥토니까 그리고 나무를 막 촘촘하게 이제 심은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봄에 가니까 거기에 잔디처럼 긴 풀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막 그리다 보니까 운동장 같은 이 잔디가 있는 숲을 이제 저만의 숲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올해 그린 숲 그림의 한 2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필들 있잖아요. 네. 전에 잘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내 그림이 잔디를 그린 적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잔디를 그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는 이렇고 또 아래들 보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패턴을 만드는 거야. 이제. 이 뒤에 가면 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는 풀인 거지. 네. 이렇게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여기는 이제 민들레도 있고 뭐 꽃도 그리고 하다가 뒤에 가서는 점으로만 찍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물을 만나면 계속 그리다 보면 나만이 그릴 수 있는 붓터치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터치 만드는 거지. 나무의 형태로 그리는 것보다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숲의 공간을 더 스펙트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생긴 게 아니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여백이 기본적으로 다 있네요. 그쵸. 그죠? 예. 숨구멍이 다 있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 그림에서는. 왜냐하면 종이에 저 면들이 한지가 주는 그 색깔들이 있어요. 네. 이게 완전 하얀색도 아니고 누런색도 아닌 요 색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선을 살리면서도 흰색들을 남기고 그게 수묵화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요쪽에 구름도 보면은 그죠. 여기는 채색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훨씬 더 하얗게 보여. 진짜 아, 구름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한지에 스며드는 요 단묵이 주는 이런 매력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력들을 잘 살려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존에 있어서는 한지가 어떤가요? 한지가 1000년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캔버스는 200년 가고 한지는 1000년이 간대. 근데 색깔은 바뀌죠. 색깔은 이제 변색되죠. 세월이 지나면 약간 변하죠. 근데 변한 것도 매력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그림이라든가 보관 잘 된 그림들은 굉장히 그 인기가 좋고 그런 게 색깔이 한지가 싹 시간이 지나면 약간 누렇게 변하거든. 그게 매력인 거예요. 예, 근데 물을 묻혀서 얼룩이 지면 안 돼. 예, 그러나 보관이 잘했더라고 하면 얘가 세월에 의해서 이렇게 오래된 느낌 그런 것이 되니까 오히려 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더 매력적으로 색감이 우러나지 않을까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크릴 자체는 지금 뭐 만들어진 지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200년 동안 살아있을지는 모른다고 나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화수 섞인 물감이죠, 이게. 예. 아크릴이랑. 아크릴과 과슈하고 섞인 거죠. 이거는 변색 잘 되나요? 변색 안 돼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거 썼거든요. 예. 지금도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이에 쓰기에는 되게 최적화된. 최적화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색감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오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덕지덕지도 발라보고 뭐 맞들에 넣고 나이프로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작가님 이전에 인터뷰 내용 보니까 관찰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관찰. 저도 관찰 엄청 저도 중요하죠. 중요하게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그림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관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우리나라 입시에서 하는 그 기본기가 작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입시의 방법으로서의 입시는 기초가 되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미술의 기본이라는 것은 네. 사물을 관찰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사물의 그 특징들 찾아내고 그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그 대상에 이렇게 다다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찰이라고 하잖아요. 그 통찰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어떤 그 숙성을 시키고 그걸 미술의 언어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관람객하고 소통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과를 그리는 방법 그런 방법도 그것도 기법도 다 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입시는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아까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 관찰하는 눈을 없애버려요, 입시 미술이. 그렇죠. 관찰 필요 없지. 나중에 안 보고 그리잖아. 제가 너무 심각한 걸 느낀 게 애들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그림이 너무 쉽게 그리기 위해서 빨리 그리기 위해서 뭔가 패턴화된 그거를 애들이 아무 비판 없이 그냥 그걸 또 따라 그린단 말이에요. 가짜 사과를 보여줬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요.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그냥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시간 안에 그거 완성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전공하지 않은 그렇죠. 수많은 어떤 주부를 마친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나오신 연대 드신 분들도 많고 취미생도 많고 꼭 다 프로화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림을 즐기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내가 춘희박에 그림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취미로 그림 그리는 분들이나 그림에 관심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림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처음에 어떤 그런 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인 거고 그렇죠. 특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훈련에 의한 그 스킬을 다루는 그 스스로의 그 방법이 기본기를 누군가 알려줬다면 그거를 토대해서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자기 거화 시켜야 되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려요? 라는 방식을 궁금해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방식을 알려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그 방식으로만 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문제니까 유튜버 같아서 말할 때도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실은 관심이지, 관심. 그렇죠. 관심 맞아요. 관심이 있어야 관찰을 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는 관심이 호기심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죠.
작가의 테크닉이란 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능력이 아니라 그치? 자신만 그릴 수 있는 작가님, 예를 들어서 이런 터치처럼 이런 거를 숙달시켜서 나만의 방식을 발전시킨 게 테크닉이라고 그치. 생각해요. 저는. 같은 점인데 누군가가 찍으면 그냥 점이 되고 누군가가 찍으면 그게 숲이 되네. 그 숲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면 숲이 되는 거고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점만 찍으면 그냥 점이 되는 거지 뭐. 금강산도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정선이 금강산을 제대로 관찰하고 하나하나 다 가보고 그린 거잖아요. 여러 번 갔죠. 베버라는 신부 선교사가 그 사람이 왔을 때 앞에 호텔 앞에 일본 작가가 그린 거 아무 감흥이 없는데 이 정선 그림 누군지도 몰랐대요. 이 사람 진짜구나. 금강산 제대로 알고 그리는 화가구나. 바로 이게 느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사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죠. 맞아요. 네네. 그게 봤었어요. 그죠. 예. 외관 수도에 네. 지금 왜냐면 기증돼 훨씬 더 있잖아요. 금강산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진경산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를 그렸는데, 근데 정선의 기운도 있고, 자신의 감성도 있고, 근데 하나하나 진짜를 그려놨어요. 그 위치도 다 맞고. 근데 객관적이진 않죠. 근데 아까 그래서 작가님 여기 하나하나 디테일을 진짜를 그려주셨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글을 그렸네? 그렇죠.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아까 이게 정선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다른 거는 숲의 기분이죠. 막 이렇게 춤을 예, 추듯이 저의 기분을 막 거기다 표현을 하고 그 사물 하나하나 그리려고 한 게 아니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풍경이 있는 거죠. 제주도라는 그런 풍경. 최근 작품이 저희 마당이 벽돌로 다 돼 있어요. 봄이 되면 요 사이로 이렇게 개망초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엉겅퀴인데 엉겅퀴 또 망초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 사이로 나와요. 민들레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봄이 되면 벽돌 사이로 뚫고 나오는 풀들을 그리면서 굉장히 제가 행복해하죠. 네네. 어떻게 보면 봄의 기록이야. 4월의 기록. 작가님을 소개하실 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업하는 화가 이렇게 이제 하고 싶죠. 왜냐하면 내 그림 속에 정말로 전통적인 어떤 그런 필법들도 중요시 여기고 개발해낸 현대의 나의 필법들도 있고 나의 자유스러운 구도, 그러나 그 동양에서 옛날 산수에서 구했던 다시점의 자유로운 시점 이런 네. 것들도 다 현대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다른 과 중에 동양화 선택하는 게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갤러리에서도 약간 먹으러 그린 그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안 듣거든요. 대학 때 동양화과 뭐 되게 좋았다가 나중에는 동양화를 과 나온 게 너무 괴로운 적이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에 막 다니고 또 현대적인 작가로 활동하면서 이 수많은 화가 중에 한지로 그려서 그리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 유럽이나 미국에 활동한 작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일단 외국인이 다가와. 가까이 와서 다르니까 뭐지? 뭐 이렇게. 그럼 이게 do you know 한지? 그래서 이렇게 그 자체가 한지 그러면 요새는 인터넷에 다 나와. 한지라는 고유명사로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뭐 제페니즈 페이퍼, 뭐 차이니즈 페이퍼 아니면 뭐 라이스 페이퍼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리안 페이퍼가 아니고 한지 페이퍼라고 나오니까 나도 한지 페이퍼라고 썼죠. 한지가 퀄리티가 또 좋고, 좋다며요. 좋고 튼튼하고 그 브리티시 뮤지엄 우리나라 옛날에 대형 박물관이라고 했던 거기에서 옛날 고서들 저 몇 년 전에 복원할 때 한국에 한지 썼어요. 아, 그 루브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장점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동양화를 전공한 게 나는 정말로 잘했다. 너무 다행이다. 홍콩에 다녀왔어요. 맹글로브 나무야 이게. 네. 한 나무의 뿌리예요. 홍콩이에요. 그렇죠? 네, 홍콩. 네.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갔는데 뿌리 자체가 숲이더라고. 그래서 갔다 와서 첫 번째 이제 홍콩 기억을 그린 게 이 작품인데 선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동양화의 어떤 그런 붓의 맛이 아니면 이런 필법이 나올까? 그래서 되게 좋았어. 큰 작품을 해보려고요. 요건 이제 가장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건데 자주 등장한 쇼파. 쇼파인데 옆에 고양이가 있어. 정말로 3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쇼파라서 그렇게 이제 느껴졌나 봐. 근데 요거는 어쨌든 이제 공주 전시를 위해서 그린 건데 밤나무가 많잖아요 그쪽에. 몇 년 전부터 너무나 그리고 싶었어 저 하얀 밤나무 숲을. 밤나무 밤꽃이 폈을 때. 저거 버스도 상상의 버스고. 네, 사랑여행, 상상의 버스고. 작가님 지금 보니까 약간 전묘법 같은 느낌도 있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림들 지금 큰 그림이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300호나 400호 막 500호로 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추상이야. 예, 이 점들이 주는 막 그냥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채색법이 이렇게 스미게 하는 채색을 쓰잖아요. 그 터치들이 이게 공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뒤로도 가고, 어떻게 보면 제가 풍경을 가장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해 썼던 방법 중에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평면이잖아. 여기도 평면, 사실 연민 따지면 여기도 평면이잖아요. 이런 평면성을 처음에 굉장히 내가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만드는데 처음에 의도적으로 했던 방법인 거죠. 그림 중에 이런 수묵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은 컬러가 없네요, 별로. 겨울을 그릴 때는 컬러 안 써요. 아, 어차피 그러게요. 컬러가 없잖아요. 네. 경상남도 고성하고 통영을 그린 건데, 겨울에 이렇게 마른 풀들이 엉켜져 있고 잎이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거지. 이런 앙상한 숲을 겨울 터치로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해. 실제 나가서 절벽을 그리면서 저만의 이 선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 고참, 그 봄에 씨 뿌리려고 뭐 심으려고 까만 비닐을 쫙 씌워놓은 거야. 이거 멋있네요. 와, 여기 뒤에, 그럼 뒤에 설경인 거죠? 노란색 포인트 있으니까 강렬하네. 겨울 설경이 빼니까 되게 멋있네요. 그렇다고 석양만 내가 1년 내내 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작가님 그림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작가님 그림 좀 많이 보면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한 번에 확 이거다라기보다는 맞아. 보면 볼수록 은근 그래서 사간 사람들이요, 사람도 만나서 매력적이게 좋듯이 자꾸 약간 그러니까 좀 친해져야 매력적인 듯한 그런 느낌?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남해 맞네요? 네. 알아맞혔어요. 경남 고성의 바닷가예요. 이제 여기 있는 고성인데 아는 분이 초대해가지고 그분 댁에 머물면서 앞에 그린 거죠. 와, 이것도 느낌 다르네요. 밑에 완전 평면이네요. 네, 완전 평면이. 그때 이제 보라색 제비꽃이 되게 많았어. 민들레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색깔로 그리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건데. 네. 겨울 아니고 여름에 그냥 숲을 내가 먹으로만 그린 거예요. 저는 이 모노톤에 이 음. 포인트 소파 딱 하나 있는 게 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좋은데 저는요? 겨울에 그랬던 자작나무도 되게 다양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제. 사람들이 없지만 코로나 시대라서 좀 외로운 축제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 눈이야 눈도. 이거 되게 와닿겠다 사람들이. 이거 완전 상징주의 작품인데. 네, 누군가가 막 나는 걸 상상할 수 있으니까. 와, 이 작품 거의 추상이네요. 한참 가을 그릴 때 와, 여기 누드라니까 또 뭔가 느낌 되게 다르다. 그 두꺼우니까 말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걸 하려면 특별한 창고가 있지 않는 한 되게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인터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순이박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